동남아의 밤하늘 아래 수천 개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을의 등불이 아니라 범죄의 신호였습니다. 국경은 종이장처럼 뚫려 있었고 인간은 숫자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범죄의 실체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거대한 산업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던 이 전장을 단 한 나라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조용했고 치밀했으며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어떤 시스템이 이 거대한 범죄망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삐삐삐 경보음이 침실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화들짝 눈을 떴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긴급, UN 마약범죄사무소 본부, 즉시 응답 내 앤더슨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국경이 뚫렸습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디가 뚫렸습니까? 전부입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최소 2,000명. 지금 이 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48시간 전에 캄보디아를 단속했는데 어떻게 벌써 그래서 지금 출근하라는 겁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밖은 새벽 3시. 제네바의 거리는 고요했죠. 그러나 2,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 지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선임 분석관. 25년간 한 가지 일만 해왔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를 추적하는 일이죠. 인신매매, 강제노동, 사이버 사기.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게 제 임무입니다. 저는 숫자로 말합니다. 데이터로 증명하죠. 감정은 배제합니다. 그게 이 일을 오래 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명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차를 몰고 본부로 향하는 30분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범죄의 심장이었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들이 집결한 거대한 단지. 수천 명이 갇혀서 강제로 사기 전화를 걸던 곳이죠. 그리고 48시간 전 캄보디아 정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단속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환호했죠. 드디어 범죄 조직이 무너졌다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경력이 제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국경을 넘을 뿐이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점들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 미얀마 국경, 라오스 국경. 현재 파악된 이동 인원은 2,198명입니다. 분석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국경심사대에서 포착된 숫자만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빨간 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죠. 풍선 효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승리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범죄 조직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죠. 국경은 선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통로였습니다. 태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내무부가 리용팟의 태국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용팟. 온라인 사기 제국의 거물이죠. 태국 시민권으로 보호받으며 범죄를 저질러온 인물입니다. 국가안보저해 공익 침해를 이유로 즉시 박탈 조치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태국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국적 하나 박탈한다고 범죄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금이 있습니다. 루트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리용팟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 발표. 자산 동결,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돈줄을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조직은 호흡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자들, 그들을 쫓는 각국 경찰,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갇힌 수천 명의 피해자들. 이 전쟁은 국경 밖에서 벌어집니다. 총이 아니라 데이터로 싸우는 전쟁이죠. 그리고 저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부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죠.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보고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국 국경의 혼란, 미얀마 내부의 움직임, 라오스의 수상한 건물들. 저는 매일 밤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장 변화 감지.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의 증언이었죠. 한국 언론이 들어온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갇혀있던 건물들이 먼저 단속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단속인 건가요? 다음 증언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한국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3명입니다. 3명. 적은 숫자죠. 그러나 의미는 컸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정보원들에게 연락했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 정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더 이상 받지 말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크루팅 루트가 막혔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위험 부담. 범죄 조직이 위험을 계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단속? 아니, 단속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관기관 협의체 가동.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관기관 협의체? 무슨 뜻일까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이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송환하고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에 처리. 일괄 패키지.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각국의 단속 기록. 피해자 구조 현황. 조직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들은 달랐습니다. 속도가 빨랐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단속만 했습니다. 조직을 잡고 피해자를 풀어주고 끝이었죠. 그 이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속부터 송환까지 한 팀이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현지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국내에서 수사를 이어갔죠. 이 싸움은 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기는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 본부에서 보낸 경보문이었죠.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가 새로운 범죄 중심지가 될 가능성 높은 풍선 효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막으니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우리는 더 넓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그 시스템. 언론이 손전등처럼 어둠을 비추고 정부가 스위치를 올리는 방식. 하나의 체계가 여러 부처를 하나의 주먹으로 만드는 것.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 주목 요망 숫자는 아직 적었습니다. 3명의 구조. 하나의 루트 차단.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국가가 움직이면 범죄는 리스크를 다시 계산합니다. 조직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그 균열이 커지면 무너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체계가 범죄를 밀어내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다른 나라들은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모델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사는 보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지. 계속 파고들게.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찾는 일이었죠. 이틀 후 미얀마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KK파크 급습 제 컴퓨터 화면에 긴급 뉴스가 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KK파크. 동남아 최대 규모의 사기 단지였습니다. 수천 명이 갇혀서 강제로 일하던 곳이죠. 구금 인원 2198명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198명. 단 하루 만에 이 정도를 잡았다는 겁니까? 스타링크 단말기 30세트 압수 건물 200곳 이상 장악.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이었죠. 미얀마 군부가 직접 움직인 겁니다. 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대형 스크린에 KK파크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복합단지였습니다.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원을 하루 만에 체포한다는 게. 저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전면 장악은 아닐 겁니다. 일부만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단지는 너무 넓습니다. 200개가 넘는 건물을 하루 만에 모두 수색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들은 아마 주요 건물 몇 개만 장악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보여주기 단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스타링크 압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타링크 단말기 사진이었죠. 이 장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인터넷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국경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인터넷은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링크는 다릅니다. 위성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어디에 있든 하늘만 보이면 작동하죠. 미얀마 정글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이 조직들은? 네.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어도 디지털로는 전 세계와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위성 신호가 끊기자 그들의 제국도 침묵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순간 사기 조직은 작동을 멈췄죠. 돈이 오가지 못했습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꺼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부분 장악이면 범죄는 다른 층에서 살아납니다. 건물 한두 개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스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속은 한 번의 주먹질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끝까지 쥔 주먹이죠. 그날 오후 한국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구조팀을 파견하고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뒤에 체계가 있죠. 한국은 단속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조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범죄의 흐름을 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범죄 조직.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제방이었습니다. 홍수를 막는 제방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작았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단속은 사건입니다. 한 번의 뉴스거리죠. 그러나 시스템은 구조입니다. 지속되는 힘이죠. KK파크 급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체포는 놀라웠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말이죠. 체포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요? 구조된 피해자들을 어떻게 집으로 보낼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이 다시 모이는 걸 어떻게 막을 건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답을 갖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K파크 사례 분석 및 한국 모델 적용 가능성. 정의는 속도가 아닙니다. 유지력이죠. 한 번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는 것. 한 번 구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는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의 문제였죠. 아니, 세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제 확신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죠. 경찰이 조직을 도왔습니다. 익명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단속 전에 미리 알려줬습니다. 도피할 시간을 준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조직 관계자에게 말하는 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야, 잠깐 피해. 소나기는 피하자. 소나기. 단속을 소나기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지나가면 끝나는 비 말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부패를 봤죠. 유착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건 달랐습니다. 단속 자체가 사전 통보로 변질된 겁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분석팀에서 올린 자료였죠. 국제 제보 중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우리가 받은 제보 중 30%가 가짜였습니다. 조직이 일부러 흘린 정보였던 겁니다. 왜 가짜 정보를 흘립니까? 단속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잡았다고 자랑하기 위해 조직과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그들이 범인을 가리켰지만 손끝은 거울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연출한 쇼였던 겁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그들의 쇼를 박수치며 본 겁니까? 숫자는 진실을 속일 때 가장 유용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그날 오후 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보고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 직설적입니다.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쓴 건데요.
사실이라도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마찰, 정치적 압력.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의는 조용히 서류 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다음 주 유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남아 국가대표들이 모였죠.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모두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차가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말을 아꼈죠.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 주십시오. 과도한 간섭은 주권 침해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정교한 방패였습니다.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했죠. 저는 회의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피해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체면을 지키는 편입니까? 그때 한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죠. 다자 협력이 실패하자 단독 구조팀을 파견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도 자체 정보망으로 피해자를 찾아냈죠. 그리고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한국은 명분이 아니라 사람을 구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팀이 시스템 전체를 깨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회의실에서 말싸움할 때 한국은 현장으로 들어갔죠.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일기죠. 나는 오늘 정의가 거래되는 장면을 보았다. 회의실에서 정의는 협상 대상이었다. 숫자로 포장되고 말로 희석됐다. 그러나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현장으로 들어갔죠. 그들의 움직임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울림은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는 평화로웠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은 웅장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초라했습니다. 정의는 건물 안에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도 없었죠. 정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기로 말이죠. 외교적 마찰? 좋습니다. 일으키겠습니다. 진실은 불편해야 하니까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행동이었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으로, 행동으로, 결과로. 그로부터 사흘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구조팀, 피해자 12명 구출 성공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12명.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숨어 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지 팀에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위성 좌표와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속에서 위치 정보를 추출했죠. 현장 협조도 없이 말입니까? 네. 현지 정부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보다 빠른 건 데이터였습니다. 현장 경찰이 외면할 때 기술이 답을 찾아냈죠. 그리고 한국 팀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구조 현장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파일이 도착했죠.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의 사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살아 있었죠. 보고서에는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3개월간 갇혀 있었습니다. 28살 남성의 증언이었죠. 매일 사기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탈출하려다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여성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찾고 있다고요. 구조팀이 온다고.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왔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생존의 소리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철문이 열릴 때 그들의 눈빛이 되살아났다는 것.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했죠. 사우스 코리어즈 디저털 레스큐 리즈 투 브레이크스루 CNN도 뒤따랐습니다. K-레스큐 작전 새로운 모델 제시.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세계가 드디어 한 나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보여준 작전이 이제 국제 표준이 되려 하고 있었죠. UN 회의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냉랭했던 대표들이 이제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습니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합니까? 저는 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죠. 데이터가 그들을 찾아냈고 한국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구조의 순간 모든 숫자가 사람으로 바뀌었죠. 보고서 속 통계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인간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동남아 범죄 조직 분석에서 K-레스큐 모델 연구로. 언론은 이 작전을 K-레스큐라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죠.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의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로. 주변국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국도 관심을 보였죠. 우리도 유사한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희망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행동입니다. 한국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움직였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 분석가에서 정의의 증언자로 변했죠. 숫자를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보고서 대신 그들의 눈물을 기록했다. 통계 대신 그들의 이름을 적었다. 이제 나는 안다. 정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12명. 작은 숫자죠. 수천 명의 피해자 중 고작 12명입니다. 그러나 그 12명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생명이었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게는 증거였습니다. 가능하다는 증거. 정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 이 모델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명 구조 사흘 후 조직이 반격을 시작했죠. 인터넷에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K-레스큐는 허구다, 인권 침해, 작전이다, 피해자를 이용한 정치쇼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짜 뉴스였죠. 그러나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진실보다 빠릅니다. 심리전입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조직이 여론을 흔들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언론보다 빨랐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더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지 담당자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이동 중 정체불명 차량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무장 세력으로 추정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상자는? 다행히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이들은 진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경고였죠. 더 이상 오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철수하십시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령입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망설였습니다. 철수. 안전한 선택이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거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남겠습니다. 진실은 위험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임무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통신 두절. 상황실에서 비명이 터졌죠. 한국 구조팀과 연락이 끊긴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위성 좌표가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해킹입니다. 조직이 위성 통신망을 교란시켰습니다. 신호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좌표 없이 그들은 어둠 속을 헤맬 겁니다. 구조도 지원도 불가능하죠. 수동 추적으로 전환합니다. 한국팀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위성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와 나침반으로 갑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1세기의 나침반이라니.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데이터는 끊겼지만 의지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팀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전진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 여기는. 지지직. 연결됐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상황 보고하십시오. 차량 피습 직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러나 태국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 경찰 한 명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옳았소. 마지막 순간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시스템을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정의의 대가. 정의는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포기하는 순간 범죄가 승리하니까요.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싸울 때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진실은 끝까지 남습니다. 거짓이 빨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죠. 우리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조직이 반격한다는 건 우리가 아프다는 뜻이었죠.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죠. 피해자가 있는 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각오는 처음 봤습니다. 위협받아도 물러서지 않는 것. 공격당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 정의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어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2000km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저도 그 싸움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사건이 폭로된 건 이틀 후였습니다. 한국 구조팀 피습 사건, 국제사회에 공개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죠. BBC 헤드라인은 강렬했습니다. 데이 리스크트 데어 리브즈 포 어더즈 그들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구조팀을 공격했다고? 생명을 구하려던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거짓보다 정의에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론은 한국의 결단을 정의의 실천으로 규정했죠.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사흘 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열렸죠.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첫마디가 폭탄이었습니다. 위성 기록, 통신 로그, 구조 과정 전체를.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전면 공개. 국가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는 겁니까?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음모론도 있죠. 그러나 진실은 숨길수록 약해집니다. 우리는 보여주겠습니다. 투명성의 반전이었습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것. 이틀 후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위성 좌표 기록, 통신 교신 내용, 현장 영상, 심지어 구조팀원들의 일지까지.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없었죠. 숫자가 진실을 증명한 순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 유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총회였죠. 193개국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현장 증언자로 말이죠. 마이클 앤더슨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선임 분석관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봤습니다. 정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싸운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스템으로 이겼습니다. 데이터로 찾고 기술로 구하고 투명성으로 증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를 바라봤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외교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짧았습니다. 정의는 국경을 갖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범죄는 국경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허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한국 외교관의 연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들었던 수많은 연설. 그 어느 것보다 강렬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동남아 범죄조직 공동단속 결의안 찬성 168개국. 반대 0. 기권 25개국. 통과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말이죠. 그날 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라오스, 필리핀이 합동작전을 선언했죠. 미얀마도 동참했습니다. 캄보디아도 다시 나섰습니다. 6개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국형 협력 시스템이 핵심 모델로 채택됐죠. 데이터 공유, 실시간 공조, 피해자 우선 보호. 이틀 후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단지 34곳 폐쇄 피해자 1200명 구조 조직원 500명 체포. 지도 위의 검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KK파크, 시아누크빌 외곽, 라오스 국경지대. 모두 무너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인류의 회복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존엄의 되찾음이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는 따라간 것뿐이죠. 그날 정의가 전파 속도를 이겼습니다. 거짓은 빨랐지만 진실이 더 멀리 갔습니다. 가짜 뉴스는 사라졌고 진실은 전 세계로 송출됐죠. 저는 보고서 대신 그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1200명. 숫자가 아니라 사람. 통계가 아니라 생명. 정의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개인의 분노가 시스템의 힘으로 변환되는 순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더 큰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정의가 작동한다는 확신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그러나 거대한 용기.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정의는 존재한다고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문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 K-레스큐 프로토콜 부제가 있었죠.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시스템 매뉴얼. 저는 그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공동 저자로 말이죠. 그러나 진짜 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공식 모델로 채택한 겁니다. 데이터 공유, 피해자 보호, 국경 공조. 세 가지 원칙이 명문화됐죠. 투명성, 협력, 지속성.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방식을 배웁니다. 2500km 떨어진 작은 나라가 만든 시스템을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보고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첫 보고가 왔죠. 한국식 대응 시스템 도입 착수 캄보디아도 뒤따랐습니다. 태국, 라오스, 필리핀 모두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범죄 단지 근절률 60% 감소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캄보디아 현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시아누쿠빌 거리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정보원의 증언이었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갑니다. 가게들이 문을 엽니다. 캄보디아의 거리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희망이 자랐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해 가을,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희망 재건 센터 개소식 한국 NGO와 유엔이 함께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캄보디아 프놈펜에 세워진 센터. 저는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프 리빌딩 센터 그 아래 한국어가 적혀 있었죠.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 구조팀원들, 현지 경찰들,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구조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죠.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돕는 거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피해자가 구조자가 되는 순간. 그보다 아름다운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소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여러 나라 국기가 걸려 있었죠. 한국 국기가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시스템 오브 저스터스 레선즈 프롬 코리어 정의의 시스템 한국에서 배우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의는 기술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 구조하고 끝내지 않았다. 끝까지 책임졌다. 한 번 단속하고 끝내지 않았다.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번 성공하고 멈추지 않았다. 세계와 나눴다. 저는 펜을 들며 정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25년간 그 단어를 의심했죠. 정의가 정말 존재하는가? 작동하는가? 그러나 이제 압니다. 존재합니다. 작동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보고서를 끝낸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300페이지. 제 경력의 집대성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말이죠.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태어난 곳을 말이죠.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한국 구조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6개월 전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었죠. 오셨습니까?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도 자랑도 하지 않았죠.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의를 실천한다고 말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한국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말했습니다. 저는 본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질서를 바꾸는 모습을. 지도 위에서는 작지만 용기로는 거대한 나라. 나는 이제 보고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남긴다. 정의는 단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먼저 시작할 수는 있다. 한국은 그 첫 나라였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으로 인간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정의는 존재한다. 한국이 그 증거다.